오늘이 12월이고 지금 시간이 오후 4시를 막 도착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때에 맞춰서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감은사지에 왔는데 왜 하필 오후 4시인가? 아침도 아니고. 그 이유는 저기 해가 넘어가고 나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감은사는 다 오셨잖아요. 감은사. 근데 이 감은사는 지금 절은 없고 터만 남아 있는데 폐사지가 주는 어떤 감동이 우리가 형상이 온전히 남아 있는 그런 유적지하고 또 다른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 감은사는 신라의 역사 중에서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 이전과 이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탑이 일단 두 기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어떤 문화재에 갔을 때 탑이 동탑, 서탑 두 기가 있으면 통일신라 이후에 만들어진 절이에요. 통일신라 이전에는 탑이 하나 있고 1탑 1금당. 통일신라 이후는 2탑 1금당. 또 불상도 보면 불상 뒤에 광배가 몸하고 붙어 있는 경우에는 통일신라 이전의 불상. 또 이후의 불상은 광배하고 불상이 떨어져 있고요. 손 모양을 보면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시대의 불상은 주로 어깨를 다 옷을 다 입고 있는 통견을 입는데 손 모양이 시무의 여원인 이 모양을 하고 있죠. 통일신라 이후에는 손 모양이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깨 한쪽을 드러내 놓죠. 좀 육감적인 불상이 되기도 하고 균형도 있고. 이 감은사의 특징은 삼국 통일을 준비했던 김춘추, 또 그의 아들 문무왕, 또 그의 아들 신문왕, 여기에 3대에 걸쳐 있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름 감은사인 것처럼 은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이 바로 감은사가 되는 거죠. 김춘추가 삼국 통일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의자왕이 한 해에 신라성을 40개를 뺐거든요. 근데 그중 성 하나에 하필 김춘추의 사위하고 딸이 지키고 있었는데 의자왕이 요 사위와 딸을 무참하게 살해해서 그냥 던져버리니까 김춘추 입장에서는 이게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사위와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둥을 탁 잡고 있는데 하루 종일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를 만큼 미동을 하지 않는다. 그날 이제 김춘추는 복수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신라가 약소국으로서 존재하다가 늘 고구려로부터 혹은 또 백제로부터 침입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신라를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했던 것이 당나라 힘을 빌리는 것.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는 야 신라는 너가 뭘 믿고 우리가 군사를 준단 말이야. 믿을 수 있는 뭔가 보장되는 걸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보내주면 믿겠나. 그 둘째 아들 김인문. 이 절을 세웠던 그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이라면 문무왕의 동생이 김인문인데 내 아들을 김춘추가 당나라에 볼모로 보내면서 내 아들 보내주면 믿지 않겠나. 그래서 아들을 볼모로 보내고 말하자면 보정수표를 보내고 당나라로부터 군사를 지원받아 가지고 삼국 통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당연합을 할 때 당나라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너네들 모든 문화를 당나라식으로 바꿔라. 복식이라든가 관제를 당나라식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나라 문화가 이 땅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660년도에 처음으로 백제를 딱 멸하고 난 이후에 김춘추가 그 다음 해에 딱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바로 660년도에 백제가 멸하고 661년도에 김춘추가 죽는데 신라 사람들이 갑자기 허무에 확 빠지는 거죠. 왜냐면 김춘추 멋지게 용모도 있죠. 외교 잘하죠. 군사 잘하죠. 그리고 약소국 신라를 그래도 백제를 딱 멸해가지고 하나의 반열에 세워놨는데 갑자기 왕이 딱 죽으니까 신라 사람들이 집단 허무에 빠지거든요. 우리 왕이 어디 갔단 말이야. 집단 허무에 빠지면 사회적 우울에 갇히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것이 서방정토사상. 우리의 왕은 우리 눈앞에서 죽음으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는
서방정토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사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서방정토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서방정토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문화 양상이 향가. 향가가 이제 7세기 이후에 아미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향가죠.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봤잖아요. 우리 한 가지에 나고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너는 온다 간다 말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갔느냐. 아, 그러나 오빠는 슬퍼하지 않을란다. 언젠가는 우리가 만날 미타 차례에서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는 돌을 닦으리니 제망매가에. 제망매가가 그때 당시에 서방정토 사상, 말하자면 아미타 사상을 반영해서 나왔던 향가가 되거든요. 그 김춘초가 딱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이제 문무왕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 고구려를 부수게 되는 거죠. 고구려 멸하게 되는데 아버지 문무왕 때에 누가 이제 유명한 성녀가 등장하냐면 의상과 원효가 등장하잖아요. 예. 의상과 원효가 그 전에는 당나라 유학 갈 때 고구려 땅을 통해서 가려고 하다가 첩자로 잡혀가지고 고초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효, 해골무에 똑같이 당진 지역에 가서 상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 비박을 했을 때 원효가 밤에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더듬더듬 해보니까 뭐 잠결에 바가지에 물들은 게 있는 거죠. 참 마시고 잠을 잘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해골물이잖아요. 사람의 육신이 녹은 물을 마셨다는 그 자체에서 우와, 예, 구역질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확 깨닫습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이 물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한 가지인데, 예, 어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오늘은 내 눈에 보인 것, 이것이 구역질 할 거라면 결국은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 언어가 나를 편견으로 만든다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구분하긴 하지만 이 언어가 오히려 불평등의 시작이 되는구나. 예. 그래서 거기에서 화쟁을 딱 부르짖게 되는 거죠. 천촌만락을 돌아다니면서 언어의 한계를, 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자. 그게 이제 원효는 유학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순수 국내 토종 박사 1호가 딱 되고, 그 다음 이제 의상은 당나라로 건너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상과 선묘낭자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죠. 의상이 당나라로 가서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김춘추의 둘째 아들 김인문을 찾아갑니다. 인사하러. 그때 김인문이 이렇게, 지금 당신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왜요? 지금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도와서 고구려를 멸하고 백제를 멸했다고 해서 지금 백지 천국권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얘들이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서 서해를 건너서 우리나라 치러 간다. 빨리 당신이 돌아가서 이 사실을 왕께 고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상이 서둘러 귀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석사 설화와 관련된 선묘 이야기가 있고요. 그 얘기 오늘 살짝 뛰어넘겠습니다. 예. 딱 귀국해서 문무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나라가 백지 천국권을 가지고 바다 건너서 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 그래서 문무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땅은 부처의 땅 불국토니까 부처가 살아가는 그 지역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외물수호신 사천왕이 있지 않느냐. 예. 이 땅이 부처라면 그 사천왕사를 빨리 지어가지고 이 땅을 보호하자. 예. 근데 건축을 빨리빨리 못 짓잖아요. 어떻게 지금 바다 건너 온다는데 건축을 지으려면 땅 평토해야 되고 나무 베어와야 되고 주초 깔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임시로 절을 지어서 기도회를 열자. 그 임시로 절을 지어서 기도회를 열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내일 가게 되는 사천왕사, 선등여왕릉 아래에. 그런데 빨리빨리 절을 못 지으니까 임시로 법당을 지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문무왕이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 기도회를 맡긴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장에 생길 명랑이, 우리 명랑법사 얘기하잖아요. 그 명랑법사에 의해서 기도회를 하면 된다.
그래서 명랑법사가 12제자를 데리고 와서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날 얘기하는 다란이경. 그때 당시에 문두루 비법이에요. 근데 거짓말처럼 다른 게 여기서 안 나왔네. 그 무증강 다란이경이 불국사. 야. 예. 불국사 다부탑에서 나왔죠. 예. 석가탑에서 나왔죠. 같다. 네. 거기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요거는 설합니다. 예, 바다 서해 쪽으로 오던 당나라 병사가 갑자기 잘 오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서서 전부 다 수장을 다 시킨 거죠. 만약에 그 바닷속에 범선 예를 들어서 이게 무기 같은 게 요즘 우리가 건져 올렸다면 이거 사실이 딱 되는데 아직까지 바닷속에 들어있는 무기 같은 건 찾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설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사와 설화 사이에. 그래서 건너와서 사천왕사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당나라 군사는 몰살하고 사천왕사를 짓는데 그 사천왕사가 신라에서 지어졌던 두 개의 탑, 동탑, 서탑 두 개 탑의 시초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탑을 딱 보면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리를 묻었던. 예. 지금 여기는 석탑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로 된 석탑이 미륵사탑. 익산에. 예. 미륵사탑이 예. 근데 그 미륵사탑이라든가 가문사탑이라든가 장항리탑이라든가 불국사탑 이런 석탑들은 어째서 남았는가? 불이 안 타가지고. 예. 전쟁이라는 거 많은 환란을 경험하면서 목재로 된 것은 다 불에 타는데 석탑은 유리되거든요. 신라탑은 백제탑을 통해 가지고 백제 장인을 통해서 신라로 딱 넘어오게 되는데 백제의 어떤 탑의 진수가 정림사지라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감원사는 신라탑의 정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예. 탑은 동탑과 서탑이 나눠져 있지만 특히 이제 이 감원사는 요 동탑을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사리함이 나오는데 순금, 예, 가로 세로 16cm 사리함 속에서 자장이 사리를 모시고 오는 그 과정이 딱 들어있는 가마가 발견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사리 신앙의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때 당시에 자장이 사리를 모시고 올 때 그냥 개나리 보찜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어가 행렬하듯이 그런 행렬을 하지 않았을까를 상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가문사의 특징은 우리가 대낮에 오면은 볼 수 없는 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저기 앞산에 해가 쫙 넘어가잖아요. 해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한 30분 정도 있으면 요 땅에서 어둠이 딱 차오르고 지금 저기 바다로부터 어둠이 오잖아요. 하늘이 열렸을 때 땅과 이 하늘의 경계를 쫙 볼 수 있는 명목의 순간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원사탑이에요. 더군다나 이 감원사는 아버지의 은혜와 또 이런 나는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겠다는 그 문모양이 대왕암 속에서 이제 수중장을 하게 되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는 절이기도 한데 아버지가 용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모시는 이 절에서 아버지가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저기 법당 아래에 수구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락날락 했을 때 아버지가 용으로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수구를 딱 저기다 딱 만들어 놨죠. 우리가 지금 대종천으로 향해서 네네 그렇죠. 네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논이 되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남산 있지 않습니까? 예. 불곡. 남산 불곡 앞에 보면 큰 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물이 이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럼 여기에 수중릉이 만들었을 때 여기에 아래에 아버지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수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 정당성을 얻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로 한번 쫙 올라가 보면 보통 주초하고 난 뒤에 바닥에 목재 건물일 경우에는 이 마루판을 딱 깔게 되는데 여기는 다 돌로 쫙 해놓고 예, 밑에 공간이 떠 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물이 찰랑찰랑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의 들판이 그때는 물길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럼 그러한 지형적 특성과 또 신라 역사적 상황,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여기에 절이 딱 만들어진 게 감원사. 그래서 감원사는 그냥 통일신라 시대의 절이 아니라
그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생각했던 절이고, 또 문무왕이 죽어서라도 이 땅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간절한 절이고, 그래서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개인 사찰이기도 하고 이런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기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법당 위로. 보시면 저 뒤로 회랑이거든요. 그 회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강당, 선생님이 공부하는 강당. 그럼 이 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컸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예. 예, 예, 예. 요게 이제 주요 중심 건물이 되는 거죠. 이 중심 건물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동탑과 서탑이 있고, 예. 자, 보시면. 저 방면에서 보면 여기 구멍이 보일 거예요. 여기 아래로. 네. 보실까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그래도 조금 흔적을 보일 겁니다. 네. 보실까요? 자, 저기 구멍이 보이잖아요. 저 밑으로. 저기서 용이, 저기, 예. 용이 들랑날랑 했는 아버지를 한 절이 되는 거죠. 좀 해놨어. 큰 용, 이거는 관념적 용이 아니라네. 여기, 예. 수구 밑에는 물이 이제 아버지가 들락날락하거든요. 수구 밑에는 물이 흘렀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물이 가둬져서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지을 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던 아들이, 예, 이런 형상으로 바닥을 갔다. 예. 탑을 한번 딱 보시면요. 가운데 길게 저 새가 있잖아요. 이게 찰주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저 찰주 밑에 맨 아래에 사리공을 넣어가지고 사리함을 넣거든요. 혹은 시주를 넣는데, 가문사 같은 경우에는 사리함을 찰주 밑에 넣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후대에 누군가 도구를 할까 싶어가지고, 예, 2층하고 3층 그 사이에 요 여불대기에, 경상도 말로 여불대기에 옆구리에 여기에 사리함을 딱 넣는 거죠. 그래서 도굴이 안 됐어요. 아, 예. 보통, 예. 저 찰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 있으면 여기 맨 아래 여기다 사리함을 닦는 사리공을 넣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넣었으니까 도굴 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됐던 것입니다. 네. 예. 아, 여기는 특별하게 이제 사리를 예. 중간에 넣었다. 네. 그래서 그 사리함, 여기서 발굴된 사리함을 보면 그 순도 99.9%의 황금 16cm 나오는 그 함에 뚜껑을 착 열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장이 사리를 운반해 올 때의 그 양상을 상상해가지고 그 사리함을 누가 딱 만들었냐면 신라 최고, 한국 최고, 세계 최고의 금속 공예가 양지라는 사람이 양지. 양지 스님. 신라의 스님. 예, 신라의 스님인데, 이 신라의 스님인 양지는 도수를 부렸어요. 신통. 이 땅에 노동요를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 만든 사람. 그 사람. 예. 이제 그 사람이 선덕여왕 때 사람이거든요.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양지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삼국사기도 마찬가지고 선덕왕 때에 나타난 사람인데 조상이 누군지는 모른다. 예. 그야말로 예. 미스터리 하지만 예. 조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덕왕 때 나타난 인물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통을 부리냐면, 선덕여왕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뒤에 국책사업으로 영묘사를 짓거든요. 이 영묘사, 지금까지 신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절, 우리에게는 국립현충원 같은 거예요. 그 영묘사 절을 짓는데 세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양지가 지팡이에 자루를 달아가지고 이게 시주할 만한 집에 탁 던져요, 자루를. 그럼 그 집 앞에 가서 요령을 막 흔들거든요, 자루가. 막 흔드는데 그 자루가 날아왔을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줘야 되는데 적당하게 주고 끝내면은 안 가요. 이 자료 계속 거기에서 요령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시주를 딱 하고 나면, 예. 니 나올 거 더 있는데 왜 안 내놓노? 예. 그건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 넣을 만큼 나오면 이 자루가 다시 쫄렁쫄렁 해가지고 석장사로 가게 되는데, 예.
사람들이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동원되면은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양지가 뭐냐면 최초로 노동요를 딱 짓는 거지. 공덕가로. 예. 요 노동요 내용이 뭐냐면, 예. 오다. 예. 흙함 좀 지어오고, 돌 한 좀 지어가고, 기와장 하나 지어가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공덕을 쌓는 거다. 예. 공덕가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노동이 아니고 공덕 쌓는 거니까 누구든지 기꺼이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의 대중가요의 효시이기도 한 거죠. 예. 대중이 불특정 다수가 당대의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반영했던 노래. 그래서 비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대중가요의 정의라고 하면 그때 선덕왕 때 양지 스님이 지었던 그 공덕가가 어쩌면 대중가요의 효시가 된다. 예. 그 선덕왕 때 나타났던 양지가 사천왕사 내려갈 건데 사천왕사지의 동탑 서탑 기단에 지금 여기 기단 보면 네모가 있잖아요. 저기에 사천왕사는 타일을 붙여놨어요. 그 타일 요즘 얘기는 타일이죠. 그 타일을 조각했던 사람이 양지고, 예. 이 감원사에서 발굴된 사리함의 외함, 내함을 조각을 했던 사람이 또 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최고의 조각가, 세계 최고의 금속 공예가가 바로 이 신라 성녀 양지가 되고, 그 성녀의 작품 중에 아주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또 발굴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도 이 탑들이 흔들림이 없는 것은 위에서 보면 큰 돌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돌과 돌끼리 한 판으로 다 짠 것이 아니라 이거 돌과 돌이 서로가 서로를 맞물려서 딱 밀어주기 때문에 웬만큼 흔들려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애놈들 예. 이 이 올라가는 거, 네네. 서로 맞물리게 하는 예. 거 양지한테 배운 거. 뭐 우리 문화가 좀 변수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어깨석 지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살짝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촉촉촉촉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하지 않고 왜 코를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모서리를, 예, 모서리를 왜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저 모서리가 사방 나오는 모서리가 이렇게 버선코처럼 올라가지 않고 처지면 비가 오면 어디로 몸으로 그대로 다 들어와요. 예, 탑의 몸으로. 탑의 몸체로 빗물이 들어가면 풍화에 빨리빨리 소멸을 그거든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날개를 꺾어서 직접적으로 빗물이 똑똑 떨어지지 않게끔, 뭐 탑신에 들어가지 않게끔 요런 장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일본이나 중국 쪽은 되게 더 많이 느껴요. 그건 좀 가장되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탑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 땅에 들어오긴 하는데 중국 땅하고 인도 탑하고 우리하고는 또 완전히 생김이 다른 거죠. 우리 이 땅에 들어오면 이 땅의 어른들은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미적 경험 또 이 자연의 어떤 형상을 그대로 우리의 예술품 속에 습합을 딱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붕도 보면은 뒷산의 지붕을 좀 닮아 있고 하는 것처럼 처음 보는데도 오래전부터 봤던 것처럼 자연스러움의 극치가 됐던 것이 늘 보아오던 자연 형상의 한 부분이 라인이 저 탑 속으로 쏙 들어가고 습합을 딱 시키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형상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탑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이게 3층 석탑 이런 걸 읽을 때 어디서부터 1, 2, 3층 할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 예,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면 더 좋아요. 지금 쇠가 타기는 지금 위에 찰주 위에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다 떨어지고 있긴 한데 찰주 쇠 기둥이 쫙 저 기둥을 해서 맨 위에 나온 첫 번째 지붕 있잖아요. 어깨섬.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헤아리 내려오면 헷갈리지 않는데 밑에서 기단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1층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래에서부터 1층이 올라간다고 하겠는데 때로는 위에서부터 셈을 해오면 좀 더 명확해진다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한번 바꾸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 탑은 건축 양식하고 똑같아요. 저 탑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탑 하나의 어떤 조형물로 보이지만 저 구성 양식은 집을 질 때하고 똑같이 짓는 거죠. 우리가 미륵사 탑 가보면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결구식으로, 예, 우리 집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결구식으로 짜맞추는, 예, 짜맞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미륵사탑에서 만들어졌던 건축 구조 기법이 신라탑으로 그대로 딱 들어오게 되고, 예. 그래서, 이런 삼국시대의 문화, 예술 문화는 고구려 신라보다는 백제가 월등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이라든가 탑에 대한 부분은 백제의 기술이 신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죠. 자, 지금 이제 해가, 예, 해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땅은 어둠으로 탁 차오르는데, 이 어둠이 되면은 사물이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불이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불이. 예, 둘로 나눠지지 않는 세계. 그래서, 예, 불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꾸 구분하잖아요. 근데 구분이 되면 거기에서 OX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쫙 쏴줌으로 인해 가지고 구분했던 것이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로 구분되지 않는 것, 말하자면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니까 나 중심, 나 때는 이런 게 되는데, 이 어둠이 쫙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불이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 속에서 단지, 예,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다채로운 다양성을 그 어둠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왜 이제 이 시간대 우리가 보러 하냐면, 지금 밑에는 좀 그림자가 내려오지만 아직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 찰주가 올라가는 상승 기운 보이잖아요. 이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이 순간이 오는 거죠. 이 기운 어디 가서 봐야 되느냐? 저쪽 너트나무 저기에서 딱 보면 쫙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저쪽 너트나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석가탑과 다부탑은 불국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어느 탑이 동쪽이고 어느 탑이 서쪽일까요? 석가탑하고 다부탑. 네네. 그냥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또 오른쪽이 동쪽이고, 그게, 예. 그럴 건데. 예. 예, 근데 석가탑, 단순히 다부탑 그렇게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예, 반대. 예. 다부탑은 동쪽은 디귿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부탑은 동쪽, 석가탑은 시옷 서쪽.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근데 왜 여기는 그냥 동탑, 서탑 하는데 거기는 다부탑, 석가탑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놨을까요? 왜 그랬어요? 다보열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열반에 들면서 훗날 이게 또 열애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할 텐데, 그때 나는 탑 속에 내가 옳소 이제 리액션 해줄 것이다. 예. 설마 예. 그 김동인 아닙니까? 네. 내가 석가열애가 나왔을 때 옳소 해주는 예. 그 역할을 할 건데, 예. 그 석가열애가 등장하고 난 뒤에 진짜 설법을 하니까 탑 속에서 누가 옳소 하거든요. 그게 다보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국사는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저 해가 완전히 지금도 이 땅과 하늘의 경계가 설설설 드러나잖아요. 빛이 있어도. 네, 예. 겨울에 잎이 전부 다 떨어지고, 이 마른 가지들이 있으니까 더 확 보기가 낫네. 저기에서, 네. 깜깜한 밤에도 네. 저 라인이 능선에 나무 가지 사이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보여.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네. 군대 가면 지금 이제 저 빛이 내려가고 한 20분만 더 지나고 나면 이게 파랗게, 하늘이 파랗게 보여요. 선생님, 어둠. 제가 한 100살쯤 살다가 엎드리면은 저 모양이 나와질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땅은 어둠이 막 차오르기 때문에 점점 사물이 어두워지겠지만, 저기 찰쭉 올라간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수평과 수직 상승 기운들, 예. 그 상승 기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명목의 그 순간에 하늘로 상승해지는 탑의 기운이 그때 딱 나와요. 순간적으로, 예, 명멸하는 그 기운들이. 우리가 저기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대숲을 한번 봤다가 또 저기를 보고 또 봤다가 또 저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 눈이 저기에 적응이 되겠죠. 예.
유성열 선생님은 지금 많이 춥습니다. 네. 감기기가 있어. 네. 아, 그래요? 콧물이 나오는 그 순간 몸의 존재를 알잖아요, 우리가. 이때 이제 네. 조금 따뜻한 그 정종 같은 네. 그, 합회 같은 게 있잖아. 네. 우리가 내 몸의 존재를 알게 인식하는 그 순간이 통증이라는 그 순간이 올 때, 예. 통, 예. 콧물이라는 이 순간이 현상했을 때 내 몸의 존재를 알잖아요.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고 의식적 존재이기도 한데 우리는 늘 육체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육체를 딱 알 때가 언제냐? 요 고통이 딱 찾아올 때, 통증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내 몸이 어느 지점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 두 개의 존재가 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증이 없으면, 예, 아픔이 없으면, 예, 나를 담고 있는, 내 의식을 담고 있는 이 존재, 그릇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걔가 스르륵 놓는 순간 우리 손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얘가 놓으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지. 알아차림. 예. 몸을 알아차리는 거지. 뭐, 아파서 알아차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 우리가 그냥 깜빡깜빡할 때는 내 눈의 존재를 모르지만 눈에 뭔가 이물질이 딱 들어갔다. 그럴 때 우리 눈의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것. 네. 그냥 오직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존재하는데 다만 여기서 사람은 자꾸 이것과 저것의 분별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분별이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 예. 그래서 이 탑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깨석이 나눠져 가지고 예,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한 통 같지만 저 탑 속에는 또 작은 잔돌들이 들어있는 거죠. 큰 돌과 작은 돌이 서로의 장력에 의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저것이 천년을 내려오는 그 기술이 되겠어요. 부분과 전체, 예. 부분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전체가 되겠지만 전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또 부분으로 있는 어찌 보면 그것이 연력학 엔트로피잖아요. 예. 네네, 예. 그 엔트로피에 들어있는 연력학 제3법칙, 또 화학에서 얘기하는 일적다, 다적일, 부분과 전체, 관계, 상보, 상충, 이 모든 것의 원리가 탑 한 개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저 탑은 부처와 동일시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탑을 도는 것은 경전의 구절을 걷는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강당입니다. 강당. 여기에서 수련했던 많은 성녀들이 공부했던 이 강당. 그럼 이 강당에 초석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화엄경, 이때 7세기는 화엄경이 주요 사상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수행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도 원시 불교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올 때는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유행하는 불교 사상이 달랐어요. 제일 먼저 미륵 사상이 보편화되거든요. 그때 미륵 사상이 성장할 때는 삼국이 한강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쟁할 때에 전쟁은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지만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쟁 없는 사회, 배고프지 않는 사회, 아프지 않는 사회. 그럼 그 이상국가잖아요. 그 이상국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미륵이라고 봤기 때문에 메시아. 예. 부처가 열반에 들면서 자기 제자 미륵한테 얘기하잖아요. 미륵아, 59억 년 뒤에도 구제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네가 다 구제해주라. 예. 이 미륵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59억 년 뒤에 골치 아프잖아요. 숙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59억 년 뒤에 이 땅을 구제하는 숙제를 받아든 미륵이 쉽게 고민할 수 있도록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앉혀놓잖아요. 이렇게 서서 있지 않고. 그 미륵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59억 년 뒤인데, 제가 아까 이랬잖아요.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탑이 2기가 되는데 금당을 중심으로 해서 1금당 2탑인데 익산 미륵사 가면은 탑이 3개잖아요. 탑 3개. 금당 3개, 탑 3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삼탑 상금당인데 삼국시대는 분명 1탑 1금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을 지을 때 탑을 안 칠 때는 그냥 여기 경치 좋은데 탑 지을까가 아니라 또 경치 좋은데 탑 2개 할까가 아니라 경전에 의해서 경전 미륵보살 보능경에 의하면 요건 지장보살이네. 그 미륵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3번의 미륵 3장, 용화 3장 3번의 법회를 열어가지고 그 3번 법회를 다 참석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구제해준다. 예. 그게 이제 미륵 하신경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3번의 법회에 다 참석하려면 그 3번을 어떻게 상징할 것인가. 그래서 금당 1대1 금당 1탑을 세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익산에 가면. 그래서 3금당 3탑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삼국시대에서. 그 외엔 다 1대1 배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불교를 그 경전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절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그 구성 속에는 반드시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하고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다. 예. 이제 지금 이곳에 있으면은 저렇게 날아다니는 새도 그냥 새로 안 보이잖아요. 뭔가 말씀처럼 막 들리고서 뭔가 의미를 자꾸 부여해 주는 것. 예. 우리가 이럴 때는 닭이 먼저냐 혹은 계란이 먼저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늘 우리가 이기론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잖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요? 물질이 먼저 이런 존재가 먼저인가요? 이름이 먼저인가요? 기본적으로 보통은 물질이 먼저. 네. 근데 선생님 어떤 의견을 쫓고 싶어요? 이름, 유명, 명명하는 것이 명명한다는 것, 이름을 짓는다는 것. 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의미 부여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 내가 주체적 존재로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8세기 이 절이 만들어졌던 그 8세기, 7세기, 8세기는 화엄 사상이 쫙 보편화했는데 화엄의 의미는 지금 여기서 정토거든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먼지가 큰가, 축구공이 큰가. 먼지가 클까요? 축구공이 클까요? 축구공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 개념으로 큰 거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먼지가 우주가 될 수 있거든요. 의미 부여. 전화기가 큰가요? 내 휴대전화. 아니면 공중전화가 큰가요? 예. 물리적 크기로 보면은 공중전화가 크지만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휴대전화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계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 부여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 부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한 방식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8세기에 건축됐던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했던 그 많은 건축물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정토, 살아서 있는 것이 정토이지 죽어서 가는 것이 정토가 아니다. 예. 그 이전 시대의 아미타 사상, 서방 정토는 죽어서 가는 세계였다면 8세기부터 만들어졌던 이 화엄들은 죽어 정토 말고 살아서 정토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은 달라진다. 여기서 8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세기에 지어졌던 사찰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신라 이후니까 1탑 2금당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보다는 더 선명해지잖아요. 저 선들이. 허공과, 예, 땅과 저 우주의 그 경계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 순간. 이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향했던 내 눈을, 감각적인 눈을 내 안으로 돌리잖아요. 또 지금 막 춥잖아요. 여름 같으면 그 감각적인 눈이 바깥으로 있던 것이 안으로 안 들어오는데, 제가 해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의할 때. 11월 셋째 주에서 10월 마지막 주에서 11월 한 셋째 주쯤 불국사 옛길을 돌아서 가문사 도착하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하나거든요. 불국사 옛길을 돌아 나오면 온나무가의 옷들이
단풍들이 아주 붉게 물드는데 우리가 상엽홍의 2월하 할 때 설이 맞은 단풍이 꽃보다 볼 때 그 상엽이 바로 온나무 그 단풍들이거든요. 예. 그 불국사의 길로 온나무 단풍을 딱 받으면서 딱 내려오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미 폐사지가 주는 어떤 그 해환도 있는데 11월 마지막 주라는 그 특징, 또 저기에서 해가 딱 지고 난 뒤에 어떤 싸늘한 기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 있게 알아차림을 주는 거죠. 알아차림. 그래서 이 시간대에 많이 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그거부터 먼저 보면 이게 관념이 딱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유적지에 가면은 저기 쓰여 있는 안내판을 많이 보잖아요. 절대 먼저 보지 마시길. 이 문자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저것을 먼저 보고 나면 내가 오는 어떤 미적 경험이 오기 전에 저런, 예, 저 언어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울림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전 지식 없이 오는 것이 오히려 오롯이 이 지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천왕사지고 우리가 갈 곳이 저기 위에가 선덕여왕릉이 있는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선덕여왕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삼국사기는 관인 명민하다. 직관도 있고 덕성도 있고 또 인재등용도 잘했지만 여자가 왕이어서 덕이 부족했다. 이걸 김부식 할배가 사족을 딱 붙여요.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은 직위삼사가 있었다. 자연적 현상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요 인문학적이라는 말은 제 말입니다. 예. 인문학적으로 풀어내서 이것을 자기 정치에 활용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예. 그 직위삼사에 해당되는 첫 번째가 근천 보면은 백제하고 신라하고 국경지역이 있거든요. 그 국경지역에 어느 날 겨울에 뚜꺼비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기이한 현상이라도 뚜꺼비가 나타났다. 예. 그럴 때 선덕여왕이 지금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 이 나라에 변고가 있을 것이다. 저렇게 기미가 왔을 때는 그 기미를 읽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신라병사를 매복을 시켜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아주 어두운 밤을 딱 틈타가지고 백제병사들이 딱 넘어오는 거. 그래서 거기서 확 다 잡아버리는 거죠. 1번 한 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당태종이. 당태종이 이제 선덕여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냈는데 모란을 보내지만 거기 벌과 나비가 없는 그림이죠. 모란은 부기를 상징하고 또 권력을 상징하는 건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에게 이 백성이 따라줘야 되는데 백성이 없는, 그걸 말하자면은 벌과 나비가 없다는 것은 따르지 않는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 왕에게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능력이 아예 이제 폄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재등용을 참 잘합니다. 그 이후에 국정은 김춘추한테 담당을 하고 군사는 김유신한테 담당하고 외교도 물론 김춘추한테 담당을 하고 그 외의 행정 전반은 김춘추의 아버지 용제한테 담당을 시켜요. 인재등용은 진짜 잘한 거죠. 그리고 사상이 자꾸 분산되니까 이 사상의 통일을 자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왕이 어느 날 죽을 날이 다 되고 오니까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모년 5월 모시에 죽을 건데 내가 죽거든 도리천에 장사 지내주오 합니다. 도리천은 부처가 계시는 곳이거든요. 진흥왕 때 가장 넓은 땅을 우리가 신라가 점령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땅이 아니고 부처의 땅이라고 이렇게 했었고. 예. 그럼 선덕여왕이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아서 내가 죽거든 도리천에 장사 지내달라 했는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도리천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천이 어딘가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남산입니다. 예. 남산에서 바라보이는 이 산은 낭산이에요. 자루낭자 써서. 남산 맞은편에 자루처럼 누워있는 저 낭산 위에가 도리천이니 저기에다 나를 장사 지내주려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가
부처님이 계시는 도리천이 되려면 마지막 외물 수호신 사천왕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 천왕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왕이 죽고 30년 뒤에 여기에 사천왕사가 딱 들어서는 거죠. 미리 알았다는 거. 그럼 요 왕이 여기 사천왕사는 어제 우리가 감언사에서 얘기했잖아요. 당나라로 공파로 갔던 의상이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할 수 있다 이 계획을 듣고 급거 귀국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천왕사를 딱 지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 바다 건너서 당나라 군사는 오고 있는데 저를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기 보이는 요게 금당인데 저 뒤편에 좀 볼록 올라온 데 있죠. 예, 요게 1탑, 요거 탑 2개, 동탑, 서탑 2개, 마운드 법당, 그 뒤에 보면은 조금 미니 법당처럼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가볼 건데. 한번 올라가면서 볼까요? 예. 거기 법당에 비단하고 풀로 임시로 채백으로 법당을 지어서 저기에서 밤낮으로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때 기도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저 양산의 자장의 생질 명랑법사와 그의 12제자가 여기서 밤낮으로 기도회를 해요. 저기 보시면, 네. 저기 양쪽에 보이죠? 양쪽에. 언덕처럼 와 있는, 예, 저게 임시로 만들었던 금당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처님을 주불주를 모시는 부처님이 되고 돌아보시면은 양쪽에 좌우에 탑이 있어요. 통일신라 때부터 1금당 2탑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동탑, 서탑이 있는 거죠. 여기에 문무왕 때 사천왕사가 딱 들어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서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아, 왕이 미리 미래를 알았구나. 예. 근데 이제 딱 보면 저기 탑을 보면은 탑 밑에 조각이 있잖아요. 조각. 예. 저 조각을 만든 사람이 어제 감언사에서 사리함을 만들었던 그 양지예요. 저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이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누가 왜 저 조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기록물로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품이죠. 그런데 저 사리 밑에 있는 저 벽면은 녹색유약을 붙였다고 해서 녹유신장상이라고 불러요. 한 면에 6개씩 해서 4면, 예, 4, 6, 24, 24개의 부조를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양지 스님이었다. 예. 근데 저 발굴을 하는 주체가 한때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이었고 또 어느 때는 경주박물관이 되면서 경주에서 발굴됐던 것은 경주에 있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체가 되면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 유물이 양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저거는 그 유물을 다시 이렇게 모사해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저리 가보면 천왕문이 있는 곳이 있고 천왕문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사천왕사가 들어선 것은 신라를 구하기 위한 호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절에 갔을 때 천왕문이 있는 절은 그 절을 만든 이유가 호국. 네. 개인의 구복이 아니라 국가의 호국을 목표로 할 때는 천왕문이 있어요. 그래서 범어사도 가면 천왕문이 있고, 예. 부석사도 천왕문이 있고, 예. 여긴 당연히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을 모신 곳이니까 요 천왕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저기 뒤에 보시면 지금 철책 너머에 동해남부선이 저렇게 지나가거든요. 동해남부선, 예. 저 동해남부선을 설계한 사람들 일본 일제강점기 때. 저 동해남부선을 왜 저기에다가 설계를 했을까요? 바로 예, 예, 그렇죠. 여기도 천왕,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강력한 직위가 있고, 저기 위에 있는 선덕여왕도 강력한 직위가 있는데, 요 두 개의 맥을 끊음으로 해서 항일 의식을 없애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저 동해남부선이 어디를 관통하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안강 지나서 양동마을이 있어요. 예, 양동마을을 관통하게 설계가 됐는데, 그 마을에 70 이상 된 어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을을 철도 관통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을의 후손들이 어른들이 다칠까 싶어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죽을 날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을을 지켜내겠다 해서 그들이 조선 총독부까지 올라가가지고 설계를 변경해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저항 의지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호국 의지가 선덕여왕과 이 사천항서를 통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고 있는 여기는 금당터가 되는 거죠. 예. 부처님을 대신 대자가 있고 여기에 예, 기둥을 올렸던 주초들이 있고 예, 좌우에 탑이 두 기가 있고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신라 때부터는 탑이 동탑, 서탑 두 기가 들어오고 통일신라 이전에는 탑 하나에 금당 하나 1대1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철에 갔는데 탑이 두 개 있다. 아, 통일신라 이후에 이 탑이 만들어졌구나. 또 그 절에 갔더니 천왕문이 있다. 아, 이 절의 설립 목적은, 창건 목적은 바로 국태민한 호국이구나. 요것만 딱 아셔도 되죠. 예. 그럼 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저 길로 올라가면 선덕여왕릉이 한 10분 위에 있습니다. 그 천왕문이 있다는 것은 나라에서 지었다는 거. 아니, 차리라는 그, 나라 국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절의 설립 목적이. 예, 예. 설립 목적이, 그리고 어쩌면 국책 사업이 되는 거죠. 설립 목적이 개인의 구복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을 목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채 못 살지만 적어도 이 돌들은 이 돌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역사와 이 또 아비규환과 환희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돌들이 완전히 또 잘라져 가지고 모래가 됐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으로 순환되는 애. 그래서 영원한 것도 없지만 또 순간적인 것도 없고 어쩌면 순간 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 속에 또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기탄잘리가 썼던 시 중에서 46번째 시 중에 이런 게 있거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 생명이 왜 이렇게 들뜨는지 이 시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적 한가운데 비록 폐사지로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 지금 어떤 시간적 순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땅들이 이 돌들이 오래오래 전부터 이곳에 있어 오기 위해서 예, 존재했었다는 거. 그래서 현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이 돌과 이 흙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예. 사람의 손에는 지문이 있고 하늘에는 천문이 있지만 이 땅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지문, 이것이 바로 역사가 아닐까. 몽고에서 이 신라가 이 월성이 완전히 불탈 때 이련이 이렇게 쓰거든요. 보름 동안 이 황궁이 월성이 불이 나서 타는데 그 불탄 자국에 예. 요거? 어? 여기? 불탄 자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원해서 세우지 않는 것은 다 타고난 이후에 쓸쓸한 왕조, 멸망한 왕조지만 허물어지고 깨진 이 상황을 후대의 누군가는 기억해야 되고 그 쓸쓸함이 우리의 가슴에 남을 때 이 땅에 대한 발견과 더불어서 성찰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 그런 기록을 해요. 폐사지를 복원한다고 해서 여기에 기둥을 올려서 집을 올리면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 우리는 건축적 폐허보다는 역사적 폐허 속에서 끊임없이 두레박질 치는 우리의 어떤 상상력과 인문학적 성찰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기 앞산에 보면 남산 쪽에 우리가 마주 보이는 부분에서 2시 방향에 뭐가 있냐, 탑곡과 불곡이 있어요. 남산이 불곡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일 먼저 탑곡, 바위에 새겨져 있던 황룡사 구층목탑의 형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고, 거기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감실에 예쁜 부처가 한 분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처의 형상을 선덕여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양도 여성처럼 생겼기도 하고, 예. 또 그 불상이 이런 사례의 형상을, 도상을 보면 이런 시기의 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선덕여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다 추론을 합니다.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을 특히 조각하시는 분들은 당대에 자기가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예술 작품으로 옮겨온다고 보면 그 불곡에 새겨졌던 감실 부처는 아마도 그것을 새긴 사람이 당대에 아주
이상적이었던 혹은 통치를 잘했던 선덕여왕의 형상을 새기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땅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정비가 됐지만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정비가 안 돼가지고 6, 7월에 오면은 망초가 막 피었어요. 동해남부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망초가 막 흔들려가지고, 예. 그 화려함 뒤에 들어있는 쓸쓸함을 유추해보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울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때였죠. 그래서 잘 정비된 것이 과연 좋으냐? 뭐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터에 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 표지를 보기 이전에 내게 처음으로 다가오는 미적 경험을 느껴보는 것. 그 이후에 안내 표지를 보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데 안내 표지부터 먼저 보면 이 땅에 대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누군가가 적어놨던 그 문장이 나의 모든 의식과 나의 모든 경험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 내가 볼 수 있는 건 없죠. 여행이 뭐냐 물어본다면 발견이잖아요. 예. 터에 대한 발견, 시간에 대한 발견, 나 자신에 대한 발견, 우리에 대한 발견. 예. 그래서 마침내 지도 위에 새로운 점을 그어가는, 지도 위에 지도를 그려가는 것이 여행 아닐까. 오늘 우리는 1300년 전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우리 발자국을 오롯이 한번 새겨봅니다. 네. 사천왕사지에서 김종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주초만 남아있고 이것도 흩어져 있는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기도 하죠. 15세기에 김시섭이 여기 다녀가서 시를 떴어요. 김시섭이 경주 용장사에서 금오신화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김시섭이 신라에 대한 재발견을 또 하는 거죠. 분황사에 대한 재발견, 원효에 대한 재발견, 이런 사천왕사에 대한 재발견을 김시섭에 의해서 합니다. 6.25 국가에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 거죠. 김시섭도 개인적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정령되지 못하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고 내가 그동안 봤던 책을 다 불사지르고 난 이후에 탕류를 하잖아요. 황해도 지역을 통해 가지고 관동, 관서, 호남 여기까지 네 지역을 유록하면서 썼던 시 사유록에 나와 있지만 특히 이제 경주에 와서 금오신화를 쓰면서 이런 사천왕사제에 대한 발견 시를 좀 쓰게 되는 거죠. 가슴이 좀 너무 찡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살살 걸어서 저기 위에는 진짜 여기에 천왕사가 들어올 걸 알고 내 무덤은 저기 위에서도 했던 선덕여왕의 세계로 한번 쫙 가보겠습니다. 예.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장사 지내달라. 그 도리천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저기가 도리천이다. 낭산. 예. 여기가 도리천이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묻혀달라고 지목을 딱 한 거죠. 근데 도리천이 되려면 이 마지막 동서남북을 지키는 외물소신 사천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천왕이 없지만 천왕사가 없지만 그래도 왕이 여기다 묻어달라 하니까 묻었거든요. 35년 뒤에 저기 사천왕사가 딱 들어선 거지. 네. 그게 이제 삼국사 유사에 나와 있는 직위삼사 중에 하나. 미래를 알았다. 요 비탈 밑에 평지에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릉이 저기 있고. 우리에게 선덕여왕이 사회적 관심이 됐던 데가 그 드라마 미실이 나올 때. 그전엔 선덕여왕은 설화 속에서만 존재하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식 속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 드라마 미실 나오고 난 이후에 선덕여왕의 존재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여성 또 여왕이지만 어떤 통치에 있어서는 아주 합리적 사고를 했었다는 것. 내가 다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배치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는 여자여서 덕이 부족했다. 예, 그게 이제 유교사관, 남성사관에서 만들어진 결과라서 그렇고요. 무조건 편을 하고 가는. 네, 그것이 이제 삼국사기는 사마천 사기를 벤치마킹 했는데 사마천 사기에도 맨 마지막에 자기 찬을 붙이거든요. 그걸 이제 가져와서 김부식도 그런 형태로
쓴 거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왕의 능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죠. 천마총은 가봤어요. 네. 자, 그럼 총과 능의 차이는 뭘까요? 능은 확실한 주인이 있는 거고 네. 총은 천마가 나와서 아. 그냥 총도 무덤이고 능도 무덤이긴 한데 총은 옛 무덤, 고 분을 뭐 통칭해서 총이라고 하고 그 천마는 그 그림이 나와서 그런 거. 능은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해요. 왕능. 예. 일반 우리는 묘, 그 고분, 뭐 총, 예. 혹은 능, 묘 이런 그 무덤을 통칭하지만 무덤의 하위 분야 들어가면은 왕의 무덤은 능이라고 한다. 예. 예. 왕과 왕자의 무덤은 능이 되지 묘가 되지 않고. 예. 그 태조 이성계의 무덤은 원, 렁이잖아요. 동구릉. 저기 구리 가면은 경기도. 네. 어제 얼핏 말씀드리기를 불교 왕명 시대와 유교 왕명 시대를 말씀드렸고요. 불교 왕명 시대는 법흥, 진흥, 진평, 선덕, 진덕까지 이제 고신라. 예. 보통 그렇게 해서 신라의 중대, 하대, 상대 나누기도 하고, 혹은 고신라, 그 하신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예. 이게 불교 왕명 시대에 특히 이제 선덕이나 진평 이런 왕릉에 가보면 무덤 주변에 둘레석이 없어요. 유교 문화권이 들어가면서 예, 여기 12지 신상을 세운다든지 호석을 세운다든지 무덤에 판석을 붙여서 조금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 양태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시대에 조성되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형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평왕도 그냥 이렇게 봉분만 해. 선덕여왕도 이 봉분 밑에 그냥 둘레석만 쌓여 있는 거예요. 김유신묘를 가보면은 김유신묘 잘 해놨거든요. 유교식 시대 또 어떤 왕조에서 활동했는 것, 어떤 시대의 중심 인물이었나에 따라서 무덤을 조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이 무덤 오는 길에 보면은 전부 다 소나무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앞을 향해서 이 능을 향해서 조아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 둘레석, 예. 요 둘레에 있는 이 나무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예. 이렇게 능을 향해서 조아리고 있는, 요런 상상을 하면서 오면은 우리가 답사할 때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소나무 있네? 예. 물론 우리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거는 전통적인 관리이긴 한데, 소나무 있네가 아니라, 소나무의 모양이 능을 향해서 다 조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호위무사들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그냥 걷는 것이 1차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꾸만 나의 어떤 감성들이 차곡차곡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물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보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인다. 예. 여기서 지금 나무가 우거졌지만 이 산 저 건너편에가 바로 남산이라는 거예요. 왕이 여기 잠들어 있는데 아래에서 사대 천왕이 쫙 지켜주고 있으니 예, 이곳이 분명 도리천인 것은 분명하다. 좋죠. 네. 선덕여왕은 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웃자고도 하기도 하지만 남성 편력이 좀 심했다는 네. 네. 남성 네, 남성 편력이 좀 심했다는 네, 이런 설이 있죠. 작년이 도굴됐겠죠.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차 도굴을 거쳐가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우리의 고분이 만주의 지방 지역에 가면 한 2,000기, 2,000기 고구려 고분들이. 근데 그 2,000기 중에서 거의 한 99%가 다 도굴이 다 됐어요. 그때는 왜냐면 지방 지역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일단은 뭐 평지하는 것도 있지만 도굴꾼들이 훔쳐가고 난 뒤에 원 상태를 두지 않고 그냥 구멍 뚫린 틀을 그대로 두니까 이게 무덤이 이게 봉분이 내지 않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덤은 우울하고 엄습하고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산자들이 왜곡하지 않는 그 진실과 사실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대한 압축파일과도 같다. 예. 그래서 산자는 거짓말을 하지만 죽은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고고학자들은 무덤이나 쓰레기통을 뒤지거든요. 화장실이라든가. 예. 또 그때 당시 이집트에는 사람들이 집을 다 지어가지고 예전에 사람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 화장실터라든가 여기에는 그들이 무슨 음식을 먹어서 어떤 기생충에 감염되었는지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미라가 발굴됐다 하잖아요. 미라 한 개가 딱 나오면 거기에 당시의 복식사, 어떤 식문화, 생활사, 기생충학, 예. 그리고 뭐 이 골격학, 골상학 이 한 6개 분야들이 통섭적으로 예,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네. 이라는 내장을 딱 제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거 안 하고 그리스는 제거, 이집트는 제거하는데 제거 안 하면 다 세부가 미라가 안 된다고. 우리는 무덤 조성 방식이 물론 이집트는 내세관 속에서 이게 뇌의 무게나 이런 양심의 무게 이런 것 때문에 피도 다 빼고 하는데 우리는 회강묘는 회강묘. 사대부들이 무덤을 쓸 때 두꺼운 목간도 하지만 목간 옆에 전부 회치를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바닥에 깔고. 그래서 공기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냥 수분만 증발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무덤은 이런 미라가 잘 안 되는데 독특하게 양반들의 무덤은 2중 3중으로 무덤 방식을 조성했기 때문에 미라가 잘 돼요. 원형 머리카락까지 뭐 치아 모양까지 손톱 모양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이거 썩어 나갈 것들은 다 빼고 방부 처리하는 거죠. 방수해가지고 내장 딱 뺀다고 그러거든요.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피를 일단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정맥으로 방부제를 넣는다고 하거든요. 김일성도 그대로 있는 거. 김일성, 김정일 피를 다 빼내고 난 뒤에 방부를 넣으니까 그대로 산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미라. 예. 그래서 그 미라가 가지고 있는 부장품들을 통해 가지고 당대의 생활사를 또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발굴돼서 나오면 그 죽음이 안고 있는 압축 파일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통시적인 공시적인 문화 연구, 역사 연구, 질병 연구 동시에 다 됩니다. 부여 익산 가면은 왕궁리 미륵사 탑 옆에 보면은 왕궁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왕궁리에서 화장실 일터가 발굴됐는데 거기 어떤 기생충 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고고학자들은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 같은 이런 흔적 하나를 캐내기 위해서 입술 바르는 요 솔 가지고 막 땡볕에 그대로 파내는데 우리가 보면은 야 저거 뭐 하루 종일 땡빛에 앉아가지고 무모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작은 흔적 하나가 고대사를 재편해내거든요. 고대사가 어떤 수수께끼가 말하자면은 설화로 카드라 통신에 있다가 역사적 사실로 하나 딱 드러나면 그것이 현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본이 마치 고대 역사에 대해서는 암묵적 침묵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유물이 자꾸 나오니까 침묵하지 못하고 말은 내지 못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좌우의 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는 막 그 현대사에 대해서 일본 왜곡하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들이 왜곡했던 부분을 다시 밝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물조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양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한국은 석기시대가 없다고 했기에 석기시대. 신석기, 구석기 이런 석기시대가 없고 청동기 이후에나 뭐 사람이 살았지.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사람의 역사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에 미군 병사 하나가 연천, 영곡, 경기도 한탄강 지역에 휴가 갔다가 돌을 한 개 주운 거죠. 이 돌 모양 좀 이상하네. 보니까 주머니 쏙 들어가고 뭔가 말할 수 없지만 돌 모양이 좀 이상한 걸 딱 보고 자기 상사한테 준 거예요. 마침 그 미군 장교의 친구가 서울대 고고사학과 교수였는데 친구한테 야, 내 부하가 이거 주워왔는데 책상에 옮겨 놓는 것보다 네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나. 딱 보니까 이 땅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석기시대의 돌도끼가 되는 거죠. 주먹도끼. 그래서 이 땅에 석기시대가 있었다.
한국 고대사가 완전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예. 그럼 우리의 역사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사를 자꾸 밝혀내는 이유가 그것이 현대 강대국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는 막 보물만 찾아러 가지만, 예, 서스펜서 뭐 어마어마하게 보라이어티 하지만 특히 정치, 경제, 교육 선진국들이 고고하게 어마어마한 투자하는 이유가 그 작은 흔적이 현대사의 제국의 정당성을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고고 사학이 많이 발견, 이제 성장하잖아요. 무덤에 대한 연구, 예. 빈 땅에 대한 연구. 부산도 폐총, 동네 폐총, 동삼동 폐총. 이게 석기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 쓰레기장이잖아요. 조개 캐먹고. 근데 그 폐총 조개 무덤이, 예, 쓰레기장이 오늘 우리에게 과거에 이 땅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또 압축 파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때 사람이 살았던 이곳, 또 이 사람이 우리 건국신화 보면 우리는 창세신화가 아니고 전부 다 건국신화거든요. 서양은 제우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거기에서 번개를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원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 인물을 내려주는, 예. 그래서 천신과 원래 살고 있던 이 사람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가 조응하고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신화적 의미, 정신적 의미, 통합적으로 문화 원형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냥 가시기 쉬운데 중간중간 요런 면석을 받쳐놨어요. 면석. 요 면, 예. 요런, 예. 그냥 둘레석 말고 요 면석을 받쳐놨는데 요 면석이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는 것. 예. 그 다음에 뭔가 수수께끼 나오겠죠. 이게 1입니다. 1, 2, 3, 4, 예. 뭐 좀 약간 변형이 됐죠. 예. 4, 네. 5, 네. 뭐 요것 좀 되겠죠. 예. 6. 네. 여기다. 그럼 한 12개쯤 되지 않을까요? 예. 요거 한 7 되겠죠, 쯤에. 여기는 요거 한 8쯤 되겠죠. 네. 예, 요거 8쯤 되겠죠. 8. 네. 그럼 여기 이제 9 되겠죠. 네. 자, 왕의 기운을 넘으시고, 예. 여기쯤 되면 뭔가 10, 요거 1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네. 예. 아, 10 하면 안 되는구나. 요거 길쭉한 게 뭔가 또, 예. 요거 한 11쯤 될 것 같고. 현상에, 요게 확실한 12 정도 되겠죠. 예.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약간 애매한 거 빼고, 요렇게 넣으면 한 12개나 정도. 예. 자, 그러면, 여기 둘레석 밑에 요런 면석을 세웠던 것이 우리가 혹시 놓쳤으면은 12 내지 24가 될 수도 있잖아요. 12 내지 24. 예. 자, 이 면석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선덕여 왕께 첨성대 만들었잖아요. 첨성대.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별자리를 이렇게, 예. 그러면은 12지라기보다는 12달 내지는 24절기. 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둘레석 가운데 이런 지대석 면석을 배치했을까? 요것을 헤아려 보고 몇 개인가? 정확하게 똑 떨어진 12개 같으면 12달. 우리가 놓쳤지만, 그런 비슷한 것이 박혀 있다. 24개다. 24절기. 예. 이런 형태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덕여왕이 주는 재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체가 봉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단지 표지석으로 김평 왕릉 요것만 있지, 이렇게 또 둘레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아침이 열리면, 여기가 우주잖아요, 또 우주. 저 토암산에서 해가 쫙 들어오면 이 정수리부터 쫙 밝혔다가, 예. 정상에 오면은 여기가 전부 다 땡땡한 빛으로 가득 찼다가 또 해가 서쪽으로 쫙 이으려지면 또 아래서부터 그늘이 딱 쳐오르고, 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명멸의 순간을 봤잖아요.
하늘에 해가 넘어고 난 뒤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빛, 예. 하늘에 해가 넘어고 난 뒤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빛, 여기에서 달빛을 이렇게 본다면, 예. 마치 우리가 첨성대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묘한 엑스터시를 주지 않을까요? 예. 물론 밤이 오려면 무서워서 못 옵니다. 우리가 역사란 선덕여왕도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헌도 있지만 또 기록된 카드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설화와 역사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달빛 속에서 여전히 이야기로 존재하면 설화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 증거물로 드러나서 햇빛 속으로 나오게 되면 역사가 되는 것. 달빛은 설화를 만들고 햇빛은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다. 네. 오늘까지 걸어온 역사는 우리가 있게 된 밥이고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은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다. 우리는 역사의 한 정점에 저마다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이 순간 너무 아름답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타고르가 무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어떤 기운들, 영원성, 거기에 대한 철학적 탐구.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타고르는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다고 하지 않는 것. 마치 햄릿, 셰익스피어가 썼던 리어 왕의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말고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다 들었다고 알라고 하지 말고 없는데 베풀지 마라. 없는데 그냥 막 있는 척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옛것과 새것은 우리가 서로 시대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들이 살았던 탄생시켰던 그 문장이 오늘날 우리들 가슴에 끊임없는 펌프질을 해준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열어주는 것이 이런 유물도 있고 그때 당시 남겼던 문장도 있지 않는가. 달리 말하면 함께한 여행의 오늘 이 기록이 훗날 누군가의 신인류에게는 또 다른 밥이 되지 않을까. 그들의 내일을 열어가는 역사가 된다고 보면 우리는 정말 별처럼 억지로 빛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나는 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별들의 길에서 함께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좋고 난 뒤에 도읍을 옮기고 익사는 이제 우리 행궁처럼 말하자면 우리 수원 화성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무왕 입장에서는 옛 왕조의 영화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이 신라 땅에 있는 미륵 원화 제도, 미륵 사상을 가져오자.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남자들 중심으로 화랑을 만드니까 이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골 중에서 아주 명민한 딸을 중심으로 해서 화랑이 미륵 원화 제도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가 선덕도 되고 선화공주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신라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네트워킹 기본 정신을 성왕이 무왕이 딱 알고 잠입하잖아요. SNS를 퍼뜨리잖아요. 요 선화공주가 밤늦게 딱 놀다가 돌아간다 해서 이런 공중 스캔들을 무왕이 딱 터뜨리면서 그것을 들었던 진평왕이 이런 진노하잖아요. 이런 아직까지 뭐 얌전한 고양이 등등등등 뭐 해가지고 너를 도저히 둘 수가 없다. 나라 망신, 왕실 망신 이렇게 해서 쫓겨내게 되는데 이것을 노린 게 무왕이었고 그래서 선화공주가 쫓겨날 때 엄마가 딱 불러요. 너 여기 이렇게 쫓겨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찌 될지 모르고 자아가 서동이 그때는 마케는 소년이 백제의 그런 계보를 모르니까 저렇게 가면 니 얼마나 굶겠노. 엄마가 보석을 줄게 해서 한 역할을 이제 검은 보화를 딱 실어주는 거죠. 근데 쫓겨나는 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무왕이 그때 아직까지 그거 우리 동네 가면 천지빛깔이다. 그거 다 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익산에 미륵사 탑이 있는 그 미륵사 주변이 사금이 만들어지는 거기 어마어마한 금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땅만 파면 금 나오는 지역. 그러니까 그 리어카에 뭐 싣고 오는 이런 검은 보화는 무왕 눈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선화공주를 백제의 무왕이 딱 데리고 가서 우리의 어떤 국문학사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그 선화공주가 시주한 걸 가지고 미륵사 탑을 지었다, 미륵사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20년 동안 미륵사 탑을 딱 복원해 보니까 가로 세로 손바닥만한 여기 금판이 나와요.
여기에 190자 붉은 글씨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뒤에도 선화공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국문학도 가짜고 우리 역사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배웠던 선화공주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예. 거기 기록에 하면은 이 익산 땅에 있는 사택지적이란 사람의 딸이 왕후인데 그 사택지적이 집안에서 시주를 많이 해서 이 절과 탑을 지었다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칵 뒤집혀지는 거지. 그 삼국유사가 거짓말이야. 삼국유사 1회는 카드라 통신을 글로 적은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직접 그 지역에 발로 가서 확인해요. 마치 서양의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서술할 때처럼. 그래서 문헌적으로 나오면은 이 문헌 A라는 문헌에서 요게 나오고 B라는 문헌에 요거 나오면 그거 다 원전 다 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난 이렇게 적는다. 후대의 누군가는 요 두 개 원전을 비교해봐라. 이 정도로 일연이 써놨거든요. 그런데 일연이 그래도 그렇게 써놨던 일연이 선화공주와 무왕의 관계를 얘기해놨는데, 우리 선덕여왕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난리 났어요. 국문학계에서 난리 나고 사학계에서 난리 나고. 예.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는 왕궁 기터가 많거든요. 거기에 어디쯤에는 선덕여왕의 그 선화공주와 관련된 흔적이 있을 것인데 안 나오면 어때요? 이미 그랬는데 예. 이미 그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예. 네, 그래서 신라는 어쨌든 진흥왕 때부터 이 국운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화랑제도 만들지만 성골의 명민한 딸들 중에서 중심을 딱 세워서 미륵 원하제도를 만들었다. 예. 그것이 신라를 성장시키고 구심점을 만들었던 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거칠게 바꿔가는 것은 남자들이지만 그 남자 뒤에는 여자가 있다. 뭐 우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상반된 가치가 어울릴 때 역동적으로 새 물꼬를 푸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중심적으로 편중되면은 결국은 또다시 편견을 만들 수밖에 없다. 낮과 밤이 있듯이 하늘과 땅도 있듯이 바다와 강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길고 짧은 것이 있듯이 서로 다른 것이 잘 어울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몹시 못 견디게 살아가고 싶은 그 생의 한 열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호국이라는 개념 물론 그 이전에는 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절을 짓는 거거든요. 그때 절이라는 것은 국책 사업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왕이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도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왕이 올라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사찰 건축인데 그 사찰 건축은 물론 내가 왕이니까 힘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단은 국민들 안정적인 사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법흥왕도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이 애공사라는 절을 지었고요. 또 이제 영혼을 위로하는 절이죠. 선덕왕도 제일 먼저 지었던 영묘사, 영혼을 위로하는 절. 예. 황룡사는 원래는 성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용이 나와서 이건 절터인가 보다 해서 황룡사를 지었던 거예요. 분황사는 물론 이제 그 나왔던 게 모든 장신구들이 바느질과 관련된 것인데 황룡사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덕왕이 다시 분황사를 지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근위를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데 당시에 여자가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까지 계속 째가락 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떤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천절이라는 것은 본존불, 부처를 모시는 것이 금당인데 천왕사라고 해서 사대 천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본존불을 두고 상징적 의미에서 사천왕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사천왕을 모셔놓으면은 이거는 이 절이 아니고 각이 돼야 되겠죠. 예. 우리가 정각, 관음전, 또 대웅전, 주요 인물, 중심 인물은 전으로 들어가고요. 독성각, 이런 부분은 제자이거나, 혹은 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원래 터신들, 산신각, 칠성각, 이렇게 해서 불교는 외래사상이기 때문에 그냥 외래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갔다 오면은 반란이 일어나니까 저항이
그래서 이 원래 있는 이 땅의 신과 외래사상인 불교를 습합시켜서 부처를 모시는 그 절 안에 칠성각, 산신각을 넣게 되는 거죠. 사상의 습합, 사상 간의 충돌이 하지 않게 하는 방편이 되고, 이런 사천왕은 어디까지나 외무를 지키는 군인들, 수호, 부처님을 딱 지키는 호위무사들이기 때문에 이 무사는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징적으로 사대 천왕 이 땅 자체가 그 부처님의 나라니까 부처님의 나라를 수호하는 외물 수호신이 지켜주면 당나라가 지금 넘어오는 그 백길이 평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의 땅이 아니라 부처의 땅이 되는 거죠. 부처의 땅이라고 인식했던 그 최초의 사람이 진흥왕 때 저기 대동강리역까지 막 뺏고 하는 가장 많이 빼서 그 진흥왕 때 백제하고도 관계도 많이 틀어지고 이래 하는데 가장 많은 땅을 뺏으니까 사실은 그 후대의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아들은 많고 아들이 한 40명 정도 되니까 그 아들들한테 뭔가 물려줘야 되는데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신라가 가지고 있는 성을 1년에 40개 뺐잖아요. 1년에 성을 40개 뺏는다는 것은 전쟁. 그래서 백성들은 늘 전쟁에 시달리니까 영화 황산벌에도 보면은 농사 짓다가 전쟁터 가고 다시 엄마 농사 끝나서 오잖아요. 김문식인가 그 배우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늘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륵신앙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요 미륵신앙 메시아를 벤치마킹한 사람이 궁예. 내가 미륵이다. 그래서 역사에 드러나는 양상은 다 다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보편성의 문제는 많이 뺏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키우고 싶고 그래서 오죽하면 노자가 유토피아는 소국 과민이잖아요. 큰 나라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작은 나라가 유토피아다 하는 것이 나라가 크면 클수록 형법을 만들어야 되고 감옥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간수를 또 뽑아야 되고 이거는 인간다운 사회가 아니다. 작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끈끈하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상적인 국가는 큰 국가가 아니라 작은 국가다. 소국을 지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유교, 불교, 노장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속에 한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의 이야기라면 유불도가 같이 간다. 드러나는 형상이 다를 뿐이다. 어느 것이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는 그리고 선악의 문제도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역할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답게. 그래서 공자가 답게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이 부처님도 우리가 수행하지만 가짜 수행하지 마라. 진짜 온 신을 다해서 수행했는지 안 수행했는지는 내 몫의 연꽃이 어떻게 열리는가의 문제로 딱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따라온나 사랑을 실천하라. 그분들의 모든 말씀들은 언어들은 다 위대한데 다만 이 시대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을 안 할 뿐이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하나 다 실천하면 전쟁 없는 사회가 되고 어쩌면 오지 않는 사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회에 안 오기 때문에 늘 바라는 것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썼던 그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것 때문에 그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추종해줬던 그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앞에 들어있는 당면한 문제인데 가장 좋은 거는 내 역할을 잘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과 또 여러 가지가 잘 어울려 가지고 한 사회를 또 열어가는 거 아닌가. 갈등이 있어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배가 고파야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외로워 봐야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죽하면 칸트가 명제를 7개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도덕성을 회복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 때문에 전쟁 옹호론자 아닌가 이런 어떤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인간이 너무 절대 평등 평화 시대 가면은
아, 이거 너무 평화로운데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해서 난폭해지고. 진짜 난폭한 속에 들어가면 인간성 회복해야 된다. 다시 도덕적 인간이 되고. 그래서 전쟁과 평화 같이 쓰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같이 쓰잖아요. 예. 착한 것과 나쁜 걸 같이 쓰는 거. 요 서로 다른 것이 서로를 비춰주는 것이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가 서로가 서로의 눈빛 속에 이렇게 있어야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오늘 내 눈 속에 반짝이는 별빛으로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